훌륭한 리더의 말은 어떻게 완성될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새겨진 리더의 문장들로부터 그 답을 찾아보는 설 특집 대통령의 문장들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서효인 시인, 문장들의 두 주역 이슈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신동호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설 특집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연휴 첫날에 대통령의 문장들이란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통령을 앞으로는 좀 맞이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리더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장과 말은 어떤 품격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회고하고 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세 분을 좀 모셨는데 일단 세 분이 어떤 각오로 오늘 임하시는지. 아니, 우리 지금 하도 어선해가지고 예. 사실 대통령의 문장,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박하게 평가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굉장히 빈약했다? 뭐라고 그 언저리 어디에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알기를 원했고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이 알아야 함께 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 기억나는 건 반국가 세력밖에 없으니 대통령의 철학은 뭐고 국민들한테 무엇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는지를 도무지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선택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예. 다른 대통령의 말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 진짜 이 아이템 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철학과 가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요즘 제가 거짓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거짓말을 듣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요즘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고 매일 뉴스에서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큰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짓말 없는 말, 진실이 담겨있는 연설을 오늘 좀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동호 시인님께는 먼저 요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네. 예, 한겨레 출판에서 낸 대통령의 독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계기도 이제 겸사겸사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도 요 책과 관련이 있는데 연설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 좀 녹아 있는데 책 소개를 좀 본인이 좀 직접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어느 날 그 대통령 연설 수정본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그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자라는 이렇게 대통령의 그 메모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왠지 그때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쓰셨을까 하고 이제 부속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연하게 그때 대통령들이 어떤 책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 철학화하고 이것을 연설문으로 국민들에게 소개를 했는지 한번 얘기하면 참 국민들에게 좋은 이렇게 그 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이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나서 뭐 본격적으로 아무튼 그 작업을 하게 돼서 이번에 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실 텐데 이제 이 대통령의 독서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우리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는 연설문을 쓰는 게 고역이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거의 매일 숙제 검사 맞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숙제 검사 받는 거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 연설문들 같은 거를 이제 기사로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휙휙휙휙 읽다가 이거를 어떤 배경으로 쓰게 됐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서까지 붙여서 이제 써주시니까 그 연설문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네네. 그래서 고민. 그러니까 하나는 이 연설문 쓰는 게 고역이었겠구나. 또 하나는 이 연설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쉽지 않은 과정. 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뭐 세상에 뭐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연설비서관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일단 뭐 할 일이 있을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연설비서관 지냈던 윤태영 그 홍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도 하고 홍보석까지 다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처음으로 이제 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 고문이었거든요. 그분이 쓴 기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노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어디서 외부 원고가 들어온 거를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원고를 쓰려면 사전에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다시 쓰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업장이 무너졌겠네요. 일단 대통령한테 질책받은 것도 질책받은 건데 이거 다시 쓰란 말이야. 아니 다시 쓰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무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원고 마감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뭔가를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노 대통령이 계단으로 막 내려가더니 계단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보더니 지난 내가 몇 달간 강연한 내용을 다 읽어보게 거기에 다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원고를 쓰느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몇 달간의 연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걸 막 비서관으로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그 책 안에 막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어떤 사람보다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직위임에 또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안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민이라는 게 앞에 거를 미리 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만약에 취재를 한다. 뭐 일주일 이후에 이런 연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받아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갇히는 순간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직 그 고민을 시작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갇혀서 연설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쑥 앞서가 있으니까 100%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절대 취재 안 한다. 그냥 아까 방금 전에 윤태영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말씀하신 거, 최근에 읽은 거, 이건 뭔지를 끊임없이 조사를 해서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합이 맞는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거 뭐 주술 이런 거는 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논리적인 교감? 논리적 교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평소에 어떤 것들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또 예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영적인 교감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대통령의 문장들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신동호 시인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문장과 스타일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의 독서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님들이 어떤 책을 읽고 하는 거 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보수 쪽에 계신 대통령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뭐 제가 많이 담지를 못했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에 책을 좋아하셨고 본인 자체가 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을 좀 비교해 이렇게 보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이 민주화 시기에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개혁 의지. 그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기술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IT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정치 개혁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 촛불 혁명이 만든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한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라는 한 개인, 또 이제 서현 시인이라는 한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5.18 연설에서 5.18 때문에 희생된 분들, 또 5.18을 알리고자 희생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제 그게 또 아까 윤태영 선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의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 연설에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장의 특징이고 또 연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서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리더의 스타일과 어떤 그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는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시인님,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같이 일반 시민은 대통령의 스타일을 약간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빚을 져요.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성대모사 하시려고요? 지금 할 수 있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많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 하신 분들은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거죠. 제 기억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좋은 성대모사로 쓰였던 밈이라고 할까요? 유행어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거는 항상 울림이 있었어요. 네,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성대모사는 물론 성대모사까지도 실제 연설은 물론이고 한 게 상당히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대통령이 처음 할 때는 그런 마음일 거고 정치인들은 모두 그렇겠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세 분의 연설 뭐 기록으로 있는 이제 명언집이나 이런 책들이 다 있잖아요. 이 집에 있어서 그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문장에 좀 특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제 거시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종횡무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독서도 그러세요. 독서도 막 과학으로 가셨다가. 그러게요. 막 정치개혁으로 가셨다가. 자기 경험담으로 왔다가 또 누구를 예를 들었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얘기했다가 또 다른 걸 또 얘기했다가 종횡무진하는데 그래도 왠지 울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뜨거우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둘 사이의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것 같은 느낌. 맞는 말씀. 양자의 것들을 이 조합을 시켜놓은 것 같은. 결합을 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연설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잘난 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하면서도 안에 있으면 또 잘 못 봅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연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보셨으니까 그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우리가 또 보수 정당의 대통령 얘기도 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 보수 진영의 리더들과 연설 문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해 주실 분이 있는지. 아까 전에 근데 이제 신동호 시인님께서 신동호 비서관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수 쪽 대통령은 별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참고할 게 없다더라. 근데 아유, 제가 기사를 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기사를 좀 찾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휴가를 갈 때 이제 독서 목록을 좀 공개를 네.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뭐 이걸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네.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 5일 트렌드, 뭐 그리고 탄핵에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김훈 소설가 김훈의 네. 칼의 노래 뭐 이런 네. 거를 읽었다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넛지라는 네. 책을 넛지, 읽었다. 유명하죠. 이게 이제 캐선 스타인이 쓴 하버드의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실용서죠. 네, 실용서인데 이제 심리학 네. 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예.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출판되지 않아서 불법 논란이 약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뭐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하고 탄핵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4차 산업혁명 이 책을 읽었는데 기억납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때 축적의 시간을 읽어봐라 예. 이런 조언을 했다는 아.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때 축적의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있어서 예. 아니, 제가 이거를 쭉 말씀드린 거는 보수 예. 대통령들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예. 거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된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제가 최근에 약간 놀랐던 그 보수적 지도자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언어에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자들 보수적 중에 지도자들 예, 예. 중에 그 지난번 총선 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나아렌트의 책에서 제가 그 표현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세계 시민들이 어떤 동료 의식을 가지면서 함께 인권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한나아렌트가 썼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딱 썼을 때 아 보수도 좀 변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 해도 명령에만 익숙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상당히 이렇게 경험도 했고 훈련도 받았을 텐데 그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경험하신 민주주의를 누군가가 이렇게 펼쳐줘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동료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의미가 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댓글들을 봤더니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만들어낸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표현을 만들어냈다면 저는 상당히 희망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저 동료 시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화제가 됐던 걸 그 당시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네. 그 보수 진영에서 볼 때 그게 잘 용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보성 있는 느낌을 받게 돼서 네.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 그 공화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보수 리더하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전 이 그거 말을 새벽마다 화제가 많이 됐죠. 곱씹고 있습니다. 새벽에 뉴스를 확인하고 닭의 목을 비틀어 새벽은 오겠지. 예, 명언이죠. 예, 네. 명언이고 민주화 반독재 투쟁할 때 네, 그때 남기셨던 말이고. 그때 오랫동안 단식하시면서 하신 네, 얘기 맞아요.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썼던 표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너무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반대쪽 진영에서는 잘난 척한다, 스타일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의미심장했던 게 한나 아렌트가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왜 히틀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다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 이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했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그거를 따라가지고 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이거 권위에 복종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환기시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의 얘기도 저희가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한 분씩 본인이 좀 감동받았던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문장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요. 사실 해외에도 명연설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링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 F 케네디도 있을 거고 오바마 뭐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은 연설들이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서윤 씨님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오늘 저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 아닙니다. 저 말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이게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네. 캐릭터 겹친다고. 그러게요. 예. 시인 조명이 나오니까 약간 캐릭터가 좀 겹치긴 하네요. 저보다 훨씬 그 바닥 정서에 네. 가까우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아,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을 떠올렸어요. 아마 예.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인데 그게 또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라는 걸 눈에 확연히 느껴지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시는 모습 자체가 되게 찡했고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정권 네. 바뀌고 난 이후였잖아요. 예. 그 이렇게 말해요. 그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문장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앞뒤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과정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가 처음에는 그 동아일보 광고 운동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명언이었지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가슴을 쿵 치는 말이라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이 울림이 주는 감동도 아직도 있다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3일 날 행동하는 양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모여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추임새를 잠깐 보태면 예. 우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예. 단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바로 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유행도요. 요즘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유행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유행도 대통령의 말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지금 조명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동감이 있어야 공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서 국민에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힘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이제 국민을 단합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연설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6.25 이후의 최고 국난이라고 당시 표현했었잖아요. 국민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외환위기 그 IMF 구제금융이 들어가면서 몇 달 만에 14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잖아요. TV에서 맨날 해직당하는 동료를 보면서 울고 이런 모습들을 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권을 하신 거예요. 98년
2월 25일에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당시 김대중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이 말을 하고 10초 동안 멈추거든요. 지금 땀과 눈물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막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장면 연설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영상을 보면서 계속 그거 보면서 혼자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다가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정부부터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처혁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말씀까지 제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금붙이 다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라 리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대통령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부디 좀 지금 우리 힘들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국민들한테 심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동의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려고 했더니 두 분 다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인님이. 아니 그런데 저도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김남환 평론가님 말을 이렇게 제가 받아서 좀 더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그 복지 철학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지가 국민의 권리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지 대상, 보호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급권자라고 표현을 바꾸면서 이 복지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셨거든요. 예.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민 복지를 한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뭐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이 지도자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그 입체적인 체제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히 아는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도자가 저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라가 굉장히 백척간도에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경제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이 워낙 확고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정치 환경과 그때의 어떤 정치 환경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더 대통령하기 편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는 뭐 막 의원 꺼주기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DJ 변압하고 그게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을 때가 많은데 이거를 좀 계속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그런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대단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좀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진행자까지 골라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너무 이제 국내 것만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맞아. 해외 거를 하나 이게
그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연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냐면 노트르담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가톨릭과 관련된 이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낙태 문제, 이제 임신 중단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공정한 용어를 사용해 서로 다른 견해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의 찬성 반대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논쟁점을 사실 던져준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유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야유가 나오는 것까지 다 본인이 얘기를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이슈 아니면은 피하고 싶은 이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거를 정면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의 듣는 청중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또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던 연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설이 이제 다시 좀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상황을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상황을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고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감 있는 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 한 편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인데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들은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연설할 때는 항상 국민 화합, 통합 얘기하고 진영으로 갈리지 말고 함께 우리 갑시다. 이런 식의 연설이 기본 뭐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장창 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연설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의를 표현하고 마치 국민 한 부분에 있는 그 자기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겨냥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소의 대상인 것처럼 성과 악으로 나누고 적과 동지를 갈랐던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수평적 정권 교체 이루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모든 대통령 통틀어서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 맞습니다. 연설은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만 다 찾아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탈권위적이잖아요. 예. 막 국민들한테 막 도발도 해요. 막 연설하다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큰 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연설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 가서 연설할 때도 뭐 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얘기들의 맥락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려갈 때마다 그래도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이게 이념이 뭐 우리가 경제를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분배를 자꾸 무슨 반대의 얘기로 하지만 분배도 하나의 성장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끌어가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DJ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하실 때 야당 대표 하실 때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여당 야당. 근데 그 언어를 쓸 때 우리 뭐 서시인님도 만약에 연설문을 쓰시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그 매일 싸우는 언어를 쓰는 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정작 딱 되시니까 국민 전체를 향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때 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뭐 능력이 있다면 아무튼 능력 발휘도 하게 되는 상황에 도래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국민 전체를 그 국민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언어가 갖고 오는 어떤 그 악영향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탈권위적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없다라는 걸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부는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게 그 공개석상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이게 그 검사들이 좀 과하게 질문한 것도 맞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들더라고. 또 이제 유명한 거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2006년 12월에 민주평통 그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그 군 장성들을 장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거를 군 장성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일부러 뭔가 경로해서 사실은 한 거였는데 이게 명연설은 아닌데 사람들한테 저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품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심이 좀 정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면에서 좀 비판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 많이 했어요. 그 후회를 했다는 걸 좀 그 이해해 하시면서 들어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후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해요. 언론과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고 기자실 폐지하고 이러면서 특히 보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공격하도록 또 더 써요. 그걸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언론 자유를 보장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언론과 갈등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모든 기사와 보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론을 자기 기분 나쁘면은 언론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 되는 건데 찍어 눌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는 모든 기사와 보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뭐 검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에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는 것만큼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거야, 행동할 거야.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 나도 당신들한테 기대하지 않겠어라고 말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울림이 굉장히 큰 말들이었어요. 나는 그 어떤 권한이나 특권들을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을 테니 나를 비판할 때도 정당하게 비판해 줘. 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언론장악으로 비춰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후회를 나중에 많이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명연설집을 이렇게 그 연설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요. 2006년 4월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이거든요. 이게 독도연설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연설 첫 문장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온다면 한일 관계나 국제 관계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얘기하고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일단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사이에 뭐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소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들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일본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일본한테 더 이상 사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적 시각에 맞게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일본이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
끝부분에 문장 딱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일본에서 당시에 반발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이상 사과 요구하지 않아. 당신들은 당신들이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지금 앞서 제가 마지막 문장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그렇고 나니까 일본이 막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일 관계들을 풀어나가면 지금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예. 그 숙제에 있어서 미래의 대통령에게는 이런 어떤 시각과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당당함이 요구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어요. 예. 어느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좀 세 분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좀 공감 가는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나 문장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까지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더 지금 이제 2025년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나올 리더들 은 어떤 연설과 어떤 문장들을 좀 써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동감하는 속에서 이 발전해 나간 사회로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오판하거나 그 시대에 잘 못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도자의 언어는 서로 만나게 하는 언어, 또 한 자리에서 대화하게 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그 가령 이제 중재자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언어,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해야 될 언어이고 연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효인 시인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한껏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다들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치는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이게 우리의 공공선이다라는 것을 대통령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고 또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연설을 듣고 싶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고별 연설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답게 임기를 끝내는 대통령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될 때 국민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저 이제 물러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환호받고 박수받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바마 대통령 2017년 1월 17일 고별 연설을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예.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이 임기 끝나기 사흘 전에 이제 시카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시카고 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4년 더 하라고 8년 했는데 4년 더 하라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해요. 11호 세계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하는 막 청중들의 목소리, 막 비난 목소리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4번을 얘기해요. 자유로이 선출된 한 대통령으로부터 다음 대통령으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 저는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에게 최선을 다해 부시 대통령이 저를 위해 했던 것과 같이
가능한 한 가장 유연한 이양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지키고 수평적으로 평등,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막 불어넣어주다가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끝냅니다. 이게 우리의 민주적 질서입니다. 이걸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 건국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질서와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최대한 권력을 잘 이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정신이 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이 정신을 유지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유연하게 권력을 이양해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패배, 의회에 난입하고 본인이 패배를 하니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그 부정선거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세태가 참 개인적으로 가슴도 아프고 걱정됩니다. 하지만은 또 좋은 리더를 우리가 현명하게 또 선택을 해서 같이 합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대통령의 말과 문장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이 또 많은 또 힘을 보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설 특집으로 준비한 대통령의 문장들 이랑 마치겠습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